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연예계의 핫한 커플이었던 한예슬, 테디 씨가 연애 4년 만에 결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참 보기 좋은 커플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더 안타까운 소식이 인터넷에 달궜는데요. 바로 방송인 노유정, 이영범 부부의 이혼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94년 3월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연예계 인고 부부로 정말 정평이 나 있었는데 21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두 분은 연예인 최초로 탤런트 개그우먼 커플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첫 번째 이제 커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화제를 모았었죠. 이영범 씨 하면 뭐 젠틀한 그런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돼 있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뭐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서 82년에 MBC 공채 탤런트로 방송에 이제 발을 드러났는데 초창기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무명으로 지내다시피 해서 좀 두각을 못 나타냈고 그 이후에 이제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그 드라마에 출연했죠. 당시 김혜수 씨하고 부부였었는데 이때 그 특유의 코믹한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 이제 시트콤으로 승승장구하게 됐었죠. 네. 개그우먼 노유정 씨는 86년에 MBC 특채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에 시트콤 LA 아리랑에서는 이영범 씨와 함께 부부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됐었고 이후에는 뭐 드라마,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 다수의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입담 좋은 방송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하은정 기자님께서 노유정 씨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혼 소식을 알리게 됐죠? 네, 제가 이렇게 처음 보도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뭐 좀 알고 있어가지고 오랜 좀 설득 끝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잘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난해 4월 이혼을 했더라고요. 노유정 씨 말에 따르면은 이혼한 이후에 거의 활동을 접고 은둔 생활에 좀 들어갔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좀 생활이 좀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부 사람들과 소통 없이 차단하게 되고 또 시장에서 좀 일을 하면서 주변에 혹시나 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들킬까봐 조바심 내면서 좀 숨어 지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이미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별거를 한 후에 작년 4월에 이혼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꽤 오랜 시간인데 주위에서는 몰랐던 건가요? 사실 이혼의 조건이 이영범 씨 측에서 이혼 스토리다, 나와의 있던 이런 결혼 생활을 좀 외부에 알리지 말 것과 아이들의 성을 바꾸지 말 것이라는 좀 전제를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그냥 숨어 지내고 또 가족들조차, 부모님조차 노유정 씨가 어디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계속 뭐 노유정 씨가 알리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몰랐을 텐데 그쵸. 특별히 뭐 알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발표를 하자라고 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일단 생활고 때문인 것 같아요. 생활고 때문에 이제 또 두 아이를 본인이 좀 케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식당에서 카운터로 좀 버는 돈보다는 내가 가장 잘하고 또 그것보다는 좀 수입이 좀 있는 이제 그동안 했던 연기자로 좀 컴백을 하고 싶어서 이제 컴백을 하려면 좀 털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인터뷰를 선택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식당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최근에 이영범 씨가 컴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제 주부님들이 식당에 오시면 그 드라마를 보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탤런트 아내가 왜 이렇게 남편 얼굴에 칠을 해? 왜 여기 나와서 일을 해? 그리고 또 뭐 한 번씩 걸레를 빠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유 이제 걸레까지 빨아? 뭐 이런 말들이 좀 상처가 되고 또 이제는 좀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또 전 남편이나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굉장히 또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걱정스러워하시고 조심스러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 두 분의 이혼 얘기는 예전에 한번 흘러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1년이었는데 노유정 씨가 딸과 함께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에 이혼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아니었으니까 노유정 씨가 이 기사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영범 씨 역시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당시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었죠. 이혼 전부터 이혼 소리 돌긴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두 분의 이혼 사유는 정확하게 뭔가요? 가장 안 맞았던 거는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노유정 씨가 아침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서 남편과 성격이 정말 맞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하신 걸 보면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랑도 이제 시트콤 같이 하셨는데요. 노유정 씨가 전에 얘기했는데 시댁에 오랜만에 찾아가서 시아버지 하면 시아버지도 인사만 받으시고 아버지한테 많이 닮으셨겠죠. 그리고 남편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있냐 그러면 그냥 사람. 그리고 끝났다고 이렇게 물론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하니까 평상시에 대화가 많이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점이 답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남편이 벽보다도 더 단단한 바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노유정 씨가 본인을 계란에 스스로를 비유하기도 했는데 계란으로 계속 치면 바위가 언젠가는 갈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란만 계속 깨지더라. 이 남편도 있고 자식도 다 있는데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너무 슬픈 거죠. 희극 배우신데 그렇게 삶이 우울하고 네.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또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고 해요. 좀 살벌하게 싸우고 난 뒤에는 이제 스케치북을 열고 이혼 도장을 찍는 그냥 좀 식용을 함으로써 좀 더 푸는 거죠.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도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좀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노유정 씨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남편인 이영범 씨가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사기를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또 이후에 다른 일까지 겹쳐서 거의 10년 동안을 방송 활동을 또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유정 씨가 경제적인 책임을 거의 떠안고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유정 씨는 옷 장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유정 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실 이영범 씨는 과거에 시트콤이 한 방송국이 한 2개, 3개 있을 시절에 오지명 씨 약간 장년층 오지명, 중년층은 이영범 세팅하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탐나는 배우였는데 그런 장르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조금 설 무대가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유정 씨가 아침 방송, 다이어트 챌린지 그리고 붕어빵 이런 것들에 많이 다작을 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끌고 나가시죠. 아니 그러면 노유정 씨만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이영범 씨는 전혀 일을 안 하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영범 씨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이제 한 대학교에서 강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도 이제 틈틈이 1년에 한 편 하지만 이제 조연이나 아니면은 이제 단역에 그쳤기 때문에 그다지 큰 수입은 올리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일을 갖다가 다 놨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서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면서요, 하은정 기자님. 저도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 내용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결혼 초창기에 좀 외도를 했다. 이영범 씨가. 이영범 씨가 남편분이 외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물론 이것은 노유정 씨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결혼 초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런 작은 기억이 상처가 되면서 이혼으로까지 이어진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니면 혹시 두 분이 별거 중이실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외도를 임신 중에도 했다고 합니다. 임신. 노유정 씨 말인 거죠. 네, 그랬었으면 진짜 너무 속상해. 근데 것 같은데요? 임신했을 때 그래서 또 속상하지만 더군다나 동료잖아요. 상대가. 연애 그렇죠. 상대가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이제 그 여자분이 당시 미혼이었고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배우라는 게 더 화가 난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쿠야. 누구? 아니 근데 노유정 씨가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동료 여배우라고 하면은 상당히 압축돼가지고 벌써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될 만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추적이 안 됐나 보네요. 임신했을 이게 때 뭐 그래서. 정말 외도인지 오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때부터 굉장히 좀 불행했다. 어쨌든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신뢰가 무너진 거죠. 깨질 만한 무너진 상황은 거죠. 이미 네. 초반에 있었네요. 두 분 사이에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동안 별거를 하셨다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고 있는 건가요? 두 분 사이에는 일남 일녀,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는데요. 다 지금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노유정 씨가 거의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만만치 않을 텐데. 노유정 씨가 지하 단칸방에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유학비를 대신 거예요? 별걸 시작하면서 집을 나올 때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느라고 그 방을 뺀 돈으로 아이들을 좀 보내줬나 봐요. 이후에 이제 좀 친구 집을 좀 전전하다가 아이들이 방학 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또 아이들이 머물 곳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차를 팔고 그리고 또 선배한테 돈을 좀 빌려서 다시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방학 때 오면 좀 케어해주고 뭐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양육비라고 하면은 아빠도 같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혼할 때도 위자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노유정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없었다고 하고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씩 석 달 정도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영범 씨도 사실 이번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설마 정말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위자료 부분이나 뭐 양육비도 이렇게 진짜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영범 씨도 이번 이혼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의무를 다 할 생각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미안할 뿐이고 뭐 이혼 당시에 합의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녀 양육비를 대기로. 근데 양육비라는 게 경제력이 돼야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본인이 알려지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온당하지 않다. 근데 애초에 두 분이 별거를 할 때 아들은 남편이 케어하고 딸은 엄마가 케어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또 그냥 노유정 씨한테 고스란히 그 짐이 오게 됐다고. 본인이 능력이 좀 아무래도. 근데 노유정 씨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속 드는 의문은 들어보면 두 분 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것 같은데 꼭 유학이라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계속 그렇죠. 저는 저도 의아한 거죠. 인터뷰할 때 그 네.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힘든데 굳이 네 유학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엄마 마음은 또 이왕 간 공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또 끝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들고 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영주권인지 뭐 시민권이 있어서 그닥 비싸게 생각보다는 한국과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또 본인은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또 배우 생활을 할 때도 뭐 명품 옷이나 뭐 이런 골프를 친다거나 뭐 피부 관리를 해본다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케어했는데 본인은 그 생활이 그냥 행복하고 또 그럴수록 또 아이들에게 더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이후에 좀 방송일이 끊기고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우울증이 오기도 했고 또 불현듯 자살 충동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긴 적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뭐 이영범 씨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영범 씨가 좀 방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노유정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지만은 이영범 씨한테 이런 상황을 좀 알리는 어떤 노유정 씨의 노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영범 씨는 이제 노유정 씨가 이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영범 씨가 알아차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노유정 씨가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살 시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함께 살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별것 때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되어진다. 나랑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 담백하게 이영범 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나도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영범 씨의 가슴도 지금 뭐 다시 한번 또 시퍼렇게 멍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유정, 이영범 씨의 이혼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 두 분 모두 조만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브라운관에서 좀 많이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남자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죠.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희대의 여가수와 부부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TV에 나오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과 사는 동안에 본처와의 사이에서 심지어 스폰서설로까지 외제차도 청담동에 있는 피 호스텔도 매월 500만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을 했다. 빗방망이를 때려버려요. 저희 열받는 거는 들키지 않을 자신 있으면 불륜해라. 어찌된 거가 사람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그냥 이혼 바로. 내 남자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뒤 안 가리고 폭로하는 남자 때문에 부침을 겪은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 바로 내 남자는 폭로왕입니다. 네, 자.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바로 미스 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한성주 씨입니다. 한성주 씨가 예전에 재벌가 그 남자분과 결혼한 적 있잖아요. 그때 뭐 A그룹의 며느리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성주 씨 하면 96년도에 SBS 공채로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 한성주 씨는 미스 코리아 출신 아나운서로 다른 아나운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두각을 받으면서 방송을 또 시작을 했는데, 미모는 당연히 미스 코리아 출신이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지적인 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재벌가로부터 뭐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풍문으로 돌았었어요. 맞습니다. 뭐 한성주 씨한테 엄청나게 재벌가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다고 그때 얘기가 있었고요. 한성주 씨가 선택한 재벌가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의 그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 최승석 부사장이 그 러브콜의 주인공이었는데 부사장과 결혼을 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그 인기 아나운서와 이제 그 재벌가 자제와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큰 화제를 뿌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제 10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10개월 만에 이혼 사실을 좀 잘 몰랐었었는데, 그래서 연예계로 그럼 다시 복귀하신 건가요? 2004년에 이제 다시 이혼한 이후에 2004년에 복귀를 하는데, 그동안에 한성주 씨 아나운서, 점잖은 아나운서 이미지를 벗고 말 그대로 아나테이너, 약간 예능감을 가진 섹시한 그런 코드로 복귀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파격적이었죠. 제가 올해 그 미스코리아 심사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얘기할 어떤 그 이후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보통 미스코리아들 심사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 미스코리아 중에 어떤 분을 롤모델로 삼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단골로 나왔던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방송에 잘 나가시는 한성주 씨. 지적인 이미지에다가 섹시한 이미지까지 겸비하고 또 하고 있는 일도 잘하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혼하고 근데 연예계로 복귀를 하셨잖아요. 활동도 활발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폭로하는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 폭로하는 남자의 정체, 바로 한성주 씨가 이혼 후에 만났던 크리스토퍼 수라는 남자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수라는 사람은 스탠포드를 졸업하고요. 홍콩 금융계에서 종사하는 뭐 엘리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한성주 씨가 다시 이혼하고 복귀한 이후에 만난 상대가 크리스토퍼 수, 굉장히 그 재력가이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순탄하게 보였죠. 활동도 좀 순탄했고, 남자 만난 것도 뭐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 이랬는데 예상 밖의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바로 2011년 12월 5일입니다. 한성주 씨에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성관계 동영상 스캔들 화문이 일어난 거죠. 당시에 이제 이게 한성주 씨가 맞느냐, 유포자와 유포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제가 이 한성주 씨 영상이 퍼질 때 처음으로 이제 정치권 데뷔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도 이제 유포성이 워낙 강력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리벤지 포르노 성격의 영상물이 그 SNS라는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급속 유포된 그 첫
소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정치권에서 의도적으로 뭘 덮으려고 터뜨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이 한성주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유포되는데 한 4, 5일 만에, 그때 어떤 연구 결과 때문에 4, 5일 만에 거의 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퍼졌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한성주 씨가 좀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활발한 연예계 생활하는 도중에 이 사건이 터져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유포자를 바로 한성주 씨가 고소는 했나요? 네, 조사 결과 동영상 유포자는 크리스토퍼 수가 아닌 걸로 알려졌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대만계 미국인 남성이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당시 경찰은 그를 돕는 한국계 여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밝혔었죠.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상 보면은 한성주 씨가 고소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한성주 씨가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왜요? 왜요? 왜 고소를 당하죠? 고소한 당사자가 바로 크리스토퍼 수예요. 크리스토퍼 수가 이제 고소하면서 그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한성주 씨와 한성주 씨 엄마, 그다음에 한성주 씨 오빠가 자신을 강금 폭행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고 또 위자료로 피해 보상 위자료로 5억 원을 또 청구하는 그런 고소를 냈죠. 당시 크리스토퍼 수는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밝혔는데 일단 한성주 씨와 교제 한 3개월 후쯤 한성주 씨의 가족들을 한 교회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 후에 가족들로부터 뭐 결혼을 강요당했다라는 주장이었고 결혼을 거부하자 한성주 씨와 그녀의 가족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라는 것이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이었어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일단 맞았고 가족들이 합심을 해서 한 사람의 감금, 폭행. 이거 너무 이상한 얘기인데요. 이거 한성주 씨. 예, 영화 스토리 한 4개 정도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또 얘기네요. 아니 그렇게 결혼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띠집에 나는 맞고 이게 결혼했어. 말이 안 돼. 물론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진짜 이게 믿음이 안 갈 정도의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뭐- 굉장히 그 허무맹랑한 내용이었어요. 한데 이 이른바 이제 그 제3의 여인이 언론과 이제 그 크리스토퍼 수 측의 그 제3의 한국계 여성이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어떤 그 서류를 하나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시는 이제 한성주 씨에게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영문으로 됐고 맨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것이 그 여성이나 이제 크리스토퍼 수 쪽에서는 이게 혈서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일파만파가 던져졌는데 그거는 이제 크리스토퍼 수가 블러드 스탬프라는 것을 잘못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인장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마치 이제 혈서, 블러드 스탬프라는 것을 하면서 마치 뭐 혈서를 쓰게 했다는 것처럼 오인을 받으면서 한성주 씨가 굉장히 공격을 받았고 곧바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한성주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해서 이제 이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크리스토퍼 수 같은 경우에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대만 국적과 이제 그 미국 캘리포니아 그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대우 기자님 어쨌든 크리스토퍼 수가 오히려 결혼을 강요당했고 싫다고 했더니 폭행을 했다라고 했고 한성주 씨 입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한성주 씨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그 크리스토퍼 수로부터 지속적인 이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졌습니다만 그 이 대구로 이제 납치를 당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위로 자신이 입고 있던 의상 옷들을 다 이제 가위로 찢는 조금 이상 행동까지도 하면서 굉장히 공포 어린 그런 그 연애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방어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토퍼 수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하는 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그 전혀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크리스토퍼 수가 미국에 출국을 하는 것까지도 배웅을 해줬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사줬을 정도로 그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크리스토퍼를 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한성주 씨는 사실 동영상 유출에 대해서도 크리스토퍼 수 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뭐
배우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동영상 유출은 대만계 미국인 남성이라는 걸로 밝혀지지 않았나요? 왜 크리스토퍼 수를 다시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요, 이 크리스토퍼 수 이 사람 자체가 금융계 종사하는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포자와 이 크리스토퍼 수 두 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지금 밝혀야 하는 건데 이 둘 모두 미국인이기 때문에 당시 경찰의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밝혀진 사실은 없었는데 한성주 씨가 크리스토프 수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이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수가 그때부터는 언론에다 직접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메일을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크리스토프 수의 보내온 메일을 어느 정도 신뢰라고 써야 되느냐. 근데 뭐 접촉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보도가 됐는데 첫 번째 폭로가 뭐냐면 한성주 씨 사치,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리고 자기 돈을 예를 들면 명품 핸드백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걸 사서 무려 3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써서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던 거죠. 3억 4천만 원이요. 네. 이게 그냥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런 건 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뭐 기억이 그렇죠. 그때는 뭐 폭로전이었으니까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그게 법원에서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는. 네. 아니 근데 크리스토퍼 수 입장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본인이 뭐 그 정도를 쓸 수 있다는 재력을 과시하면서 만났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유능한 그다음에 또 수석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네.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했지만 이제 그 이 투자 업계에서도 굉장히 그 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헤지 펀드를 그 다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재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성준 씨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서 굉장히 째째한 방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데 이제 그 제3의 여인이 이제 이메일과 그다음에 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본안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제 그 한성주 씨의 과거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면서 한성주 씨는 거의 그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죠. 네. 뭐 이런저런 폭로들이 있었어요. 둘 사이에 뭐 싸웠던 이야기까지도 폭로한 적이 있었고 또 한성주 씨 개인에 대한 어떤 폄하도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수 씨는 한성주 씨가 돈 많은 CEO, 고위 공무원 뭐 이런 남성들로부터 귀금속, 아파트, 현금 이런 거를 받은 것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고 그녀의 어떤 남성 편력에 대한 것도 뭐 폭로성에 가까운 주장들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재벌가였던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모 교수와 내연 관계였다라는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서 듣는 언론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불편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졌죠. 근데 어쨌든 이게 팩트로 나중에 드러났나요? 아니면 그냥 폭로만 계속 된 건가요? 일방적 폭로였죠. 저는 이걸 좀 예. 믿기가 어려운 게 한성주 씨가 만약에 크리스토퍼 수랑 제대로 교제를 했다 그러면은 나 무슨 교수랑 스폰서 관계야라는 얘기를 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제가 봤을 땐 크리스토퍼 수가 지레 짐작한 것들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크리스토퍼 수도 다른 데서 듣고 그냥 이렇게 모함하는 것들을 나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홍콩과 찌라시를 보고 거기도 증거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더하죠. 재창조한 것 같고요. 더하죠. 네. 파파라치도 더하고. 근데 뭐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막 뭐 많이 사줬다. 뭐 또 뭐 남자 관계가 복잡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뭐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폭로지만 이 가운데서 또 한성주 씨의 나체 사진도 이렇게 퍼뜨리는 또 이런 아우, 방법을 정말. 씁니다. 이 얘기처럼요. 수십억 원의 어떤 그 뭐 현금을 받거나 아파트를 받거나 이런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성주 씨의 모습은 본인의 이미지를 완전 바꿔서 뭐 스타킹 이런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그럼요. 다시 뭐 정말 뭐 그냥 세바퀴. 시원하고 털털하고 막. 그냥 망가지는 그런 캐릭터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수십억 원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기금속이 이렇게 많은 분이 굳이 그런 프로그램 나가서 본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사실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방송 활동하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CEO 고위공무원이 있었다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큰 스캔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벌써 이름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상대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못났네요, 당시 한성주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크리스토퍼 수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한성주 씨는 당연히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둘은 긴 1년이 넘는 그 긴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2011년도 4월 18일에 이 한성조 친오빠에게 이 크리스토퍼 수가 그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이메일은 굉장히 그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여 주시고 언젠가는 용서해 주시길 겸손히 요청합니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메일상으로는 굉장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이제 자신의 반성 부분들을 뒤로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한 여성을 이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말 피와 눈물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진짜 본인은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너무 무책임하고 못났다 정말. 정말 뭐 사과문도 보내고 사과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막 폭로까지 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막 쏟아낼 때 정말 황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사람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런 싸움 안에서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뭐 예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대로 정말 진흙탕 싸움이었는데 사실 소송 자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수가 해외에서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이 당시 기사를 쓸 때도 신뢰가 굉장히 좀 근데 어쨌든 뭐 당연한 결과인데 형사건,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다는 형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가 됐고 해외에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한성주 씨가 이겼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 자체는 한성주 씨가 모두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긴 게 아니죠. 한성주 씨가 뭐 물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그렇죠. 그런. 근데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기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수가. 실제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관할 주소지에서 이제 크리스토퍼 수의 부친이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소환장을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률은 좀 이게 그 반드시 이제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미국 소송 관계는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그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뭐 이 진짜 말 그대로 상처만 남은 그렇죠. 승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런 폭로전을 벌인다면 솔직히 황당함보다는 무서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은 만약 내 애인이 이런 폭로전을 벌인다면 근데 사실 크리스토퍼 수는 그거 이상으로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게 사실 사법 체계상 자기가 처벌받지 않을 걸 생각해서 지금 더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렇게까지 크게 일을 벌릴까요? 전 애인. 맞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분이었다면은 무서워서라도 아니, 강남 패치 그렇게 운영가도 막- 잡히는 판에 이런 거 네, 이런 그랬을 거 것 같아요. 쉽게 하겠어요? 사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 번 더럽혀진 이미지는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결과가 궁금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이거에 있었던 포커스가 사람이다. 되겠다. 저번- 너무 슬픈 현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복구되지 않는 영원히 더럽혀진 이미지라고 규정해버리면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복귀하실 수도 있고 복귀를 바라는 대중도 있고 그녀가 완벽한 피해자였다고 법이 증명해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와서 피해자가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야만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을 때 그때는 더럽혀진 이미지다라는 이야기가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저는 아예 이런 좋겠어요. 무자비한 폭로전을 좀 없애려면은 예를 들어 민사로 배상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연예인의 앞으로 향후 수입에 대한 계산 같은 걸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면 뭐 무고해가지고 지금 뭐 사실상 법적으로는 책임을 벗었지만은 앞으로 생계 끊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 적용을 좀 확장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자기가 뭔가 폭로전 하겠다 나설 때 그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느끼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해가지고 뭐 어차피 뭐 나중에 이거 명예훼손 해봤자 뭐 실형도 안 살아. 벌금 해봤자 200~300만이야 이렇게 하고 배상도 얼마 안 해줘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욱하는 마음이 진짜 실제로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당하기 딱 좋죠. 이준석 씨가 연예인들. 빨리 당선되는 그날이 오기를. 이제 좀 그쪽으로 머리 쓰는 것 같아요. 뭐 어줍지 않은 근데 농담 같은 사실은-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이제 그 배상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이제
관대한 관대하죠, 편이에요. 너무.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그 징벌적 배상을 형태로 해서 굉장히 사소한 댓글이든지 남의 이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법 체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대두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법도 좀 수입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도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맞아요. 그걸 극복해가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사실 오프라 윈프리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그 선거 지지율이 1% 2%가 차이가 났잖아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 연예인이 됐는데요. 한성주 씨나 여러 가지 이런 큰 일을 겪었는데 명예를 회복한 분들은 조금 추스리고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오히려 더 센 방송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대중들은 뭐 없다는 걸 아는데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또 아까 말했지만 뒤따라올 후배들을 위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용기에 저희는 큰 박수를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한마디 꼭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요. 돌아오시면 응원할 여성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복귀작은 풍문으로 들었쇼로 네. 여기서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아니, 왜냐면 캐스팅하시는 저도 그 말에 동조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의 당사자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네.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풍문쇼가 가장 그렇죠. 적합한 쇼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워낙에 밝고 건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사실 믿고요.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도 한성주 씨 언급을 아마 두 번째 하는 네. 걸걸요. 근데 네.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한성주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가끔 저희 풍문쇼를 보고 저한테 연락 오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뭐 평소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연예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방송이 좋게 나갈 경우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할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심지어 조세호 씨도 그렇게 좋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다들 연락 많이 보내요. 심지어 이세영 씨도 야설 네.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오늘까지 좋게 얘기하는 연락이 건 왔습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진 잘못 않았지만. 오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풍문쇼에 그렇죠. 해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힘을 줄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연예인들이 이런 정말 조그만한 응원에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저도 되게 보람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디 계시던 잘 지내고 있길 부탁드리고요. 빨리 뵙고 싶습니다. 네. 영원할 것 같았던 둘의 관계가 결별에 이르게 된 현미 씨 아닌 그 이전에 현미 씨와는 뭐 비즈니스 관계였나요? 사실 네. 요즘에는 스타뿐 아니라 스타의 가족도 덩달아 주목을 좀 받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워낙 요즘에 스타 가족들이 뭐 자식, 부인, 이제 장모님까지 이제 공개하는 시대인데요. 근데 양택조 씨 사위가 개성파 배우 장현성 씨고요. 그다음에 와. 서태지와 신해철 씨가 팔촌 사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스타들 사이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깜짝 놀랐네요. 더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네. 지금 뭐 소소한 이런 가족 관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국내 최대의 연예인 패밀리가 있습니다. 오, 힌트를 드릴까요? 궁금하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죠. 노사연, 이무송 씨가 조카 딸, 조카 사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80년대 원조 미녀 가수인 원준희 씨는 이분의 둘째 며느리고요. 마지막 힌트는 명품 조연 배우 한상진 씨가 이분의 조카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과 한 가족인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방송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 가요계 대모, 오, 전설의 스타죠. 현미 씨 아닙니까? 역시 가요계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네. 여기다가 CG 해주세요. 안개 해주셨고. 끼와 끼는 물려받았나 봐요. 이분한테 물려받았나 봐요. 그런 패밀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네. 네, 현미 씨 하면 원조 연예계 원조 스타 패밀리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원조 군통령 이렇게 통하죠. 군통령. 왜냐하면 60년대에 가장 인기를 누렸던 가수이기 때문인데요. 뭐 올해로 벌써 데뷔한 지가 59년 이렇게 좀 오래됐고요. 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요즘 황혼 로맨스를 즐기고 계신데 깜짝이야. 나이 차이가 할리우드살 15살 차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연하? 네, 아래로. 와우. 저 위로면은 안 되죠. 스타일 아니죠. 그래도요. 94살인데. 힘들지 왜요? 않아요? 94살을 그래서 사랑 놀랄 수도 못하시나요? 그래서 사귀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64 정도 되신 거예요. 아니 너무 멋지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왜 혼자 사셨던 거예요? 혼자 사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럼 쭉 혼자 사신 건가요? 아까 뭐 며느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지민 씨 말처럼 현미 씨 같은 경우에는 쭉 싱글이셨죠. 네. 네?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아, 사실상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현미 씨는 과거에 결혼 생활은 했지만 결혼식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가수 현미 씨 남편이 작곡가 고 이봉조 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봉조 씨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네, 맞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현미 씨가 그동안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봉조 씨가 이제 남편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이봉조 씨는 60년대, 70년대 트로트의 주류였던 시기에 재즈풍의 그러니까 본인 또 색소폰 연주가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고 그래서 굉장히 당대 최고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당대 최고의 뮤지션과 또 탑 가수의 만남이면 굉장히 화려한 네. 만남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봉조 뮤지션이면서 작곡가로서 더 이름이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현미 씨랑 굉장히 많은 곡 작업을 했는데 정말 그 정상들끼리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속에는 굉장히 숨겨진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 궁금하다. 전혀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속에는 굉장히 숨겨진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아, 궁금하다. 전혀 모르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1957년에 미팔군에서 이제 작곡가와 가수로 만났는데 당시에 현미 씨는 가수가 아니고 칼춤을 추는 무용수였습니다. 예? 칼춤이요? 아니 칼춤이요? 아니 잠깐 칼춤이라면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칼춤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춤은 뭐 다양하게 출 수 있지만 어쨌든 백댄스였다는 거죠. 백댄서. 본인이 가수가 아니고 그런데 마침 그때 가수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배 타러 가서 노래를 불렀던 게 가수로 전향하게 칼춤이 어머, 아니, 그런데 무용수인 분이 그럼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뱃삼에 묻혀. 뱃삼에 이 얘기도 아무튼, 굉장히 영화 같네요. 그럼요. 이 노래를 뱃삼에 묻혀를 정말 현미 씨의 그 목소리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네. 그 분위기를 보고 이봉조 씨가 딱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목동아라는 그 번안곡을 현미 씨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2년이 됐고요. 그래서 가수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야. 이후로 두 사람은 3년 동안 정말 불꽃 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고 이봉조 씨는 오늘날에 현미 씨를 세상에 알린 데뷔곡을 또 선물해줬죠. 이 노래가 데뷔곡이자 대표곡이에요. 바로 1962년에 발표된 4만 개. 그러니까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작곡가 고 이봉조 씨와 이제 현미 씨의 듀엣 전성기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발표됐던 노래들이 이제 보고 싶은 얼굴, 그다음에 이제 떠날 때는 말없이, 무작정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몽땅 내 사랑 이런 노래들로 해서 그 전국에서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제목도 너무 좋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시 현미 씨의 인기가 어땠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원조 군통령이란 말이 딱 실감나는 게 현미 씨가 발표해서 불렀던 떠날 때는 말없이 이 노래 때문에 장병들이 엄청 이 노래를 듣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그래서 군대 장병들은 엄청난 인기를
원조 군통령으로 무적 인기를 누리기도 했고 또 유명 작곡가인 고 이봉조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근데 뭐 일과 사랑 다 잡은 능력자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두 사람은 음악적 견해가 좀 달라서 많이 다투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다름 아닌 그 노래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가요제 입상했던 그 안개라는 노래 이 곡 때문이었습니다. 안개라면 제 기억에 그 정훈이 씨의 그 대표곡이거든요. 이 안개가 고 이봉조 씨가 작곡한 곡인데 네. 지금 쭉 얘기했듯이 현미 씨하고 관계를 보더라도 이게 왜 정훈이 씨한테 갔을까? 이 부분에 이제 현미 씨가 굉장히 서운한 토로했던 거죠. 그렇네요. 그 현미 씨는 고 이봉조 씨 노래만 불렀다고 하는데 왜 고 이봉조 씨는 왜 현미 씨가 아닌 정훈이 씨한테 이 곡을 준 거죠?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사연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는데 정훈이 씨도 워낙에 가수 집안이에요. 가수가 아니고 음악가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작은 아버지도 밴드에 있었고요. 또 뭐 큰 오빠도 기타리스트였고 어쨌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음악인 집안이어서 이봉조 씨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했거나 어쨌든 안개라는 곡은 정훈이 씨가 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미 씨가 굉장히 투정을 많이 부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가수로서는 물론이고 여자로서 조금 질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고 이봉조 씨가 또 뭐라고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그렇게 토라진 어떻게 보면 연인은 아니셨나 그때? 연인이셨잖아요. 그렇죠. 풀어줘야 네. 되잖아요. 네. 어떻게 또 풀어줬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고 이봉조 씨가 이제 현미 씨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러기 위해서 우주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우주 했다고 그래요. 그런 터무니없는 네. 오늘 진짜 우주 여행. 아유, 남자들의 약속이란. 그러니까 이봉조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구름이라는 노래, 그다음에 또 이제 하늘, 태양의 유혹, 그다음에 또 이제 나의 별 이런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이 곡들을 모두 이제 현미 씨에게 준 거죠. 결국 이제 노래 제목을 통해 가지고 우주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네, 이 두 분 슬아의 두 아들까지 두면서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었는데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았던 둘의 관계가 현미 씨가 74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아니 일적으로도 사실 사랑으로도 참 잘 맞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왜 헤어지게 된 거죠? 당시에 고 이봉조 씨 정말 잘 나갔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때 현미 씨를 놔두고 이봉조 씨가 누군가와 여행을 떠났는데 일본 여행을 가면서 현미 씨를 놔두고 당시에 20대 초반 파릇파릇한 떠오르는 가수 김추자 씨랑 같이 갔어요. 두 분이서? 네. 그러면 고 이봉조 씨가 바람을 혹시 피신 건가요? 그게 바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일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미 씨는 당시에 바람을 피운 걸로 이렇게 단정을 했고요. 그걸 단초로 해서 현미 씨가 이별을 통보합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추자 씨는 고 이봉조 씨가 유부남인 거는 몰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분위기상. 왜냐하면 당시에 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또 가요계라는 게 가요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알고도 덮어주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유부남이어도 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자 그럼 현미 씨는 고 이봉조 씨의 본처고 내연녀 김추자 씨에게 공개적으로 약간 망신을 준 셈이네요. 그렇게 되겠네. 그런데 현미 씨랑 고 이봉조 씨가 결별에 이르게 된 그 계기는 김추자 씨와의 어떤 밀월 여행 이것보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해요. 바로 고 이봉조 씨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 이봉조 씨, 현미 씨, 김추자 씨 이 관계도 삼각관계인데 또 여기에 다른 여자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현미 씨도 쭉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13년 뒤에 결별하고 13년 뒤에 이제 고 이봉조 씨가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근데 87년이었는데 그때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다. 네, 그 두 사람 현미 씨하고 이봉조 씨가 부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봉조 씨는 현미 씨 아닌 그 이전에 본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당시에 뭐 주간 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본처 분은
그러니까 지금 그 천천히 밝혀봅시다.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알려고 그림대로 드리면 그림입니다. 네 되게 번째로. 복잡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고 이봉조 씨가 본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현미 씨와는 뭐 어떻게 비즈니스 관계였나요? 뭐 그냥 작곡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강 기자님이 정확히 정의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까 결혼도 하셨다고 사각관계인 거지 뭐. 그런데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사실 간통죄가 버젓이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또 한편은 뭐냐면 그때 60년대, 70년대에는 되게 조금 뭐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하다못해 지방 조그만 도시에서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버젓이 같은 동네에서도 이렇게 집을 따로 마련해서 사는 그래도 용납이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부인이 설득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포기하고 살거나 둘 중에 선택이지 뭐 이혼을 하자 이런 거는 좀 많지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위헌으로 판정이 나서 이제 없어진 법률이지만 이제 간통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유일하게 이제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 지고지순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엔 이혼만큼은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을 이제 간통죄로 이제 고발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던 거죠. 뭐 두 분 사이에 그리고 또 아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쉽게 이혼을 결정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본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다는 얘긴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 어쨌든 본처 입장에서는 최고의 작곡가이고 유명한 예능인이고 이분이 이제 예술가적인 어떤 자유분방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냥 이해하고 포기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봐야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술가적 기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용납했다고는 사실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놔주기에는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뭐 그런 심리도 있었을 것 그러니까 이게 같기도 하고. 저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또 여자분들이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도 않고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큰 뭐 전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생계 문제 때문에 이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이봉조 씨가 나는 비즈니스상으로 이렇게 부부로 보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설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깊게 파봐야 아는데 이렇게 그냥 참고만 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현미 씨는 고 이봉조 씨가 유부남인 걸 알고 계셨을까요? 후에 모 방송에서 현미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미 씨가 첫 임신을 하고 7개월에서 약 8개월쯤 됐을 때 고 이봉조 씨의 부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고 이봉조 씨가 슬아의 딸 2명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4년 만에. 4년 만에. 그러니까 그때 찾아가셨던 의도가 둘이 헤어지라는 의도였던 것인지 생각해보면은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찾아갔다는 거는. 그렇겠죠. 그리고 자식까지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현미 씨는 왜 그 이봉조 씨하고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헤어지질 않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현미 씨는 이제 뱃속에 그 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고려할 정도로 큰 충격을 이제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봉조 씨가 이 낙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만은 낳아라. 그러면은 내가 이 호적이나 이혼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봉조 씨가 실제적으로 현미 씨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1967년도 둘째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 7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야, 사실 뭐 이 속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현미 씨와 이봉조 씨의 그 삶이라는 게 일과 사랑 둘 다 잡은 그런 아주 잘된 커플의 케이스로 오히려 기억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여기는 또 한 명의 주체인 이봉조 씨의 조강지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버텼을지 전 상상이 안 가는데 그거를. 아마 현미 씨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사실 인간적인 배신감이 또 가장 컸다고 해요. 그 인간적인 배신감이 뭔가요? 그러니까 현미 씨 같은 경우에는 고 이봉조 씨가 본인과 사는 동안에 또 그 본처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후에 알게 된 거죠. 2+2는 4. 잠깐만 살고 있을 때. 잠깐만 그러면 이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아이 임신 때 결혼 4년 차에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거고 조강지처가 그리고 이후에 2명을 더 낳았다. 라면 본처 사이에서 4명의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완벽한 두 집 살림을 성공하신 거네요. 왔다 갔다. 진짜 비밀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려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현미 씨가 나중에 분노했다 그러면 본처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 게 예전에 찾아갔었다면서요, 현미 씨한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안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게 현미 씨와 이봉조 씨와의 관계는 대중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본처도 알고 있을 거고. 이건 두 분이서 합의. 아까 오히려 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 이유에서든지 뭔가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정이 따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속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현미 씨는 나중에 오히려 그걸 이제 알게 된 그렇죠.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고 이봉조 씨가 현미 씨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혼 서류를 보여줬다 그러는데 네네. 그 이혼 서류가 날조된 가짜 이혼 서류라는 거죠. 사무소위조. 네, 그래서 이제 현미 씨는 어떻게 이혼한 줄 가짜를 알고 이제 진짜 아이를 낳고 산 거죠. 미스터 리플리. 불신이 엄청나게 쌓였겠네요. 아마 현미 씨도 그런 이유로 헤어짐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두 분이 헤어진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후 현미 씨는 고 이봉조 씨와 헤어진 1975년부터 약 5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와, 충격이 컸던 5년이나. 거죠. 근데 너무나 일적으로도 결합이 돼 있었고 또 본인은 남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적으로도 너무 개입이 이제 깊었던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또 두 아이와 혼자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한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요. 뭐 사실 현미 씨는 타고난 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하의 두 아들을 미국 유학을 또 그 와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유학비랑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야간업소에서 현미 씨가 사실 목이 터지게 부를 그렇게 목청이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를 정도면 정말 쉴 틈 없이 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방송 활동은 안 하신 거예요? 일단 방송 활동 안 뭐 하시고 이봉조 씨랑 마주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은 싱어송라이터가 많지만 그 당시는 작곡가가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요즘 뭐 프로듀서가 힘이 막강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피해 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미 씨가 다시 방송에 출연한 거는 이제 81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 취임 행사에 이제 그 방송을 한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했고 이봉조 씨하고 다시 만난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 기념쇼에서 화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85년도에 KBS 나이트쇼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1987년도 이제 그 8월에 고 이봉조 씨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미 씨와 이제 이봉조 씨의 음악적인 연결고리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굉장히 원수 같았겠죠, 그 두 사람이. 그런데 현미 씨는 고 이봉조 씨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음악적인 업적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DJ 음악재단을 설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인을 애도하고 그의 음악을 기리는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은 일과 사랑 그리고 한때의 미움까지도 공유한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내년이 현미 씨의 데뷔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만큼 열정적인 현미 씨의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주제와 뭐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만나던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면 아이고야. 어떨까요? 이럴 수가. 깃방망이를 때려버려야죠.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입니다. 유부남은 연애 중입니다. 빠밤. 오늘 주제들이 다 너무 세네요. 충격적인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가수 남희 씨와 최봉호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이 네, 남희 씨 하면은 특유의 콧소리가 섞인 허스키한 음색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저 나랑 그것만밖에 몰라. 가사를 그거밖에 모르나 봐요. 그래요? 아니 근데 역시 남희 신나게 불러서. 선배님은 정말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호는 친구. 뭐 최근에 또 응답하라 1988의 주제곡으로 등장해서 또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남희 씨 데뷔는 1967년
엘레지 여왕은 이미자 씨 떠오르잖아요. 이미자 씨를 주인공이란 그 영화 엘레지 여왕이 67년에 개봉이 됐는데 이때 꼬마 트로트 노래를 정말 구성지게 부르는 꼬마 가수가 바로 나미 씨였어요. 오. 근데 가수로 먼저 데뷔하신 게 아니에요? 영화 배우. 그렇죠. 영화로 먼저 이렇게 아역으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71년도에 해피돌즈라는 그런 보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미 씨가 활동한 해피돌즈는 어떤 그룹인가요? 10대 여성으로 그룹된 5인조 그룹이었는데 요즘에 사생팬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촌 팬들이 많았고 이 그룹이 베트남 이문 공연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그룹입니다. K-팝에 씨를 뿌렸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야, 정말 원더걸스 최근에 이렇게 악기 하고 나온 그런 컨셉의 CEO군요, 이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미 씨는 이 10대 걸그룹 당시에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5인조 활동하다가 해체하고 나서 솔로로 데뷔를 하는데 우리 잘 아는 아까 불렀던 영원한 친구, 그다음에 빙글빙글, 슬픈 인연.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노래는 정말 파격 아니었나요? 나미 씨랑 비교할 만한 가수가 그 시기에는 없지 않았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무이했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어떤 스타일을 네. 구축했었죠. 그럼요.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였죠.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빙글빙글 같은 경우엔 당시 이제 가요 탑10에서 이 5주간 연속 1등을 했으니까는 굉장한 인기였던 거죠. 요즘 5주면 대박이거든요. 1주도 근데 못 가거든요, 요즘. 진짜 일정 시절에 불거진 스캔들 때문에 돌연 활동 중단 선언을 합니다. 아이고. 바로 소속사 대표죠. 최봉호 씨와의 스캔들입니다. 사실은 룰라를 제작했던 제작자분의 사수였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연예계의 어떻게 1세대, 보면 사실상 1세대. 예, 뭐 대부로 통했던 분이죠. 강일홍 국장님께서 잘 아실. 그러니까 네, 룰라의 뭐 사수였다고 그러니까 아마 요즘 가요계 가수들은 잘 모를 건데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원조 1세대 당시 3호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연예 가요 기획사였고 또 고 이주일 씨라든가 뭐 하춘아 씨라든가 조용필 씨 이런 가수들을 키우고 또 거느렸던 아주 연예계 대부로 불리죠. 지금도 1세대 매니저들이 여의도에서 가끔 만나는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최봉호 회장, 당시의 회장에 대해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안재욱 씨가 주연했던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속 연예인들은 일명 최봉호 사단으로 불렸는데요. 고 이주일 씨, 그리고 조용필 씨, 하춘아 씨 모두 전성기를 누린 그 소속 연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미 씨와 처음 만난 거는 언젠가요? 당시에 뭐 최봉호 씨가 이제 큰 공연을 기획을 했는데 그 그룹에 초대됐던 사람이 바로 나미 씨였고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정말 최봉호 씨가 나중에 한 얘기지만 상큼한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미 씨한테. 또 이제 그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나미 씨가 말을 굉장히 잘 들은 것 같아요. 이 최봉호 씨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 초대 가수에 대해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구두 계약 조건을 내걸었는데 절대 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근데 다른 가수들은 이제 슬쩍 이제 밤무대에 출연을 했는데 이 나미 씨 같은 경우엔 유일하게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의 부분을 이 최봉호 그 사장이 굉장히 높게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 극비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미 씨의 인기에 지장이 있을까봐 숨겼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비밀이었던 두 사람의 사랑이 알려진 거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네, 사건? 바로 1991년에 최봉호 씨가 구속된 사건이에요. 왜? 어떤 일로 구속이 됐죠? 당시 한국 사회가 이 일로 굉장히 떠들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한국 10대 조직폭력배 중 하나인 배 차장파의 두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목이 최봉호 씨의 사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진술을 하게 되면서 파장이 일게 되죠. 아니 근데 뭐 어찌됐든 나미 씨랑 그게 사건이 연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봉호 씨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좀 이렇게 가요계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나미 씨를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최봉호 씨가 이제 이 사건 살인교사 혐의로 7년형을 선고를 받고 4년을 복역하고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4년간의 공백 동안에 결국엔 나미 씨와 스캔들이 세상에 공표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두 사람에겐 8살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아들이 바로 이제 그 가수 이 최정철 씨예요. 제가 사실 그 남희 씨하고는 좀 인연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룰라를 제작했던 분이 남희 씨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남희 씨 댁을 남희 선배님 댁을 자주 놀러 갔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최정철 씨 노래하는 것도 보고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다 이제 QOQ라는 음반을 준비하던 과정에 메인 보컬이 없어서 최정철 씨가 그 QOQ라는 그룹의 메인 보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작했던 QOQ의 떠나가라라는 곡을 부르던 가수가 됐죠. 1991년도에 8살이면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한창 활동하실 때 그럼 남희 씨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단지 이제 감춰서 아무도 세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고 한참 활동할 때 그리고 또 남희 씨가 첫 아들 지금 최정철 지금 가수로 활동한 최정철 씨를 낳았을 때 기자들이 이거를 포착을 하긴 했는데 얼굴이 좀 부어 있었던 부분이 그냥 임신한 상태에서 얼굴이 좀 보여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희 씨의 그 비밀 결혼설 또 비밀 출산설이 있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사실이긴 했는데 참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밀을 지키기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었던 것 같다 생각 듭니다. 그리고 부럽죠. 네. 남희 선배님 비밀을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최봉호 씨, 최봉호 회장님이 계시는데. 뭐 남희 씨와 최봉호 씨가 세간의 눈을 피해서 부부 생활을 했지만 사실 정식 부부는 될 수 없었어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뭐 여가수가 결혼을 하면은 연애 활동이 거의 마감될 정도로 좀 파격적인 그리고 이슈거든요. 섹시 댄스 여가수인데 결혼까지 했다 이러면 이미지가 깨지니까 힘들겠죠. 그 당시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계약서에 열애설만 해도 스캔들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비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최봉호 씨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아니 여기도 아니 그럼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사실 뭐 남희 씨와 최봉호 씨가 비밀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뭐 당시 두 사람은 불륜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이제 최봉호 씨는 사실상 부인과 별거를 했던 상태였다고 해요. 아니 근데 사실혼 관계로 뭐 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들 최정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방법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아들인 최정철 씨를 남희 씨의 동생으로 호적에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나름 좀 치밀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지키고 아들까지 지킨 것 같은데 그리고 95년도에 최봉호 씨가 출소를 하면서 두 사람은 드디어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최정철 씨의 호적 문제도 이때 다 정리가 잘 됐던 걸로 전해져요. 어떻게 됐든 자칫 잘못했으면 이거 정리 제대로 안 했으면 남희 씨의 어머님이 아주 늦둥이를 낳은 걸로 돼 있겠네요. 그죠? 그러네. 사실 그래서 대중들도 이걸 만약에 일찍 알게 됐으면 상당히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는 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그 사회 분위기였고 또 대중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가졌죠. 이게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별거 중일 때 만나셨고 그 이후에 정식 부부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 후에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남희 씨가 1996년에 가요계를 이제 은퇴하다시피 떠나게 됩니다. 왜 또 활동을 중단한 거죠. 완전히. 왜 중단을 하신 거예요? 이제 비밀이 없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남희 씨가 이제 한참 활동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래저래 하여튼 활동을 좀 중단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조금 불편하게 시작했지만 또 부부 금슬만은 또 아주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 현재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네, 그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은 아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그 보요라는 곡으로 해서 이 남희 씨가 무려 17년 만에 이 다시 복귀 무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 그 들어봤는데 요즘 EDM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장르였던 것 같은데 되게 아직까지도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음색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트렌디하지 않았나. 사실은 뭐 영원한 친구, 빙글빙글 인디언 인형처럼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이자 보컬리스트 남희 씨입니다.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선배님의 모습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부남은 연애 중 남희 씨에 이은 두 번째 스타의 이야기입니다. 김세아 씨인데요. 최근 김세아 씨의 호화 크루즈 여행이 누리꾼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었죠. 뭐 김세아 씨 하면 자연주의 출산으로도 유명하고 또 아이와 함께 방송을 많이 나왔었고요. 알뜰살뜰하면서도 가정적인 이미지인데 호화 크루즈는 좀 안 어울린다 싶은데요. 네, 김세아 씨가 다녀온 여행이 미국 카리브해를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 그런 크루즈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랑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가족들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김세아 씨는 이 여행을 한 남성과 다녀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행 가격이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뭐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호화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행 기간 동안 김세아 씨는 주니어 스위트에 묵은 것으로도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크루즈 내부가 굉장히 뭐 화려합니다. 쇼핑센터 있고요, 극장이 있고, 그리고 우와. 크루즈에 공원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암벽 등반실까지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바다 위에서 호화로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신기하다. 근데 뭐 한 남성이라고 했는데 그 남편분이었나요? 김세화 씨와 함께 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이 남자, 바로 놀랍게도 Y 회계 법인의 피부회장으로 알려졌어요. 이제 이 자리에는 그 피부회장 외에도 임원과 함께 아동 잡지사에 다니고 있는 편집장도 함께 그 여행에 동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공식적인 업무 여행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임원이 대동했다 그러면은. 이 크루즈 여행이 좀 이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중에 한 인물과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함께 같이 갔던 피 부회장과 이후에 불륜설이 제기된 바 있죠. 불륜설. 네, 많이 세간에 알려졌었죠. 두 사람의 불륜설은 피 부회장의 아내인 제이 씨가 지난 2월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소장에는 피 부회장과 김세아 씨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만남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됐다라는 내용에 담겨 있어서 많은 파장이 일었죠. 이 이혼 소송에서 이제 김세아 씨는 그 Y 회계법인의 이제 그 부회장 부인으로부터 상간녀로 이제 지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륜설이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 이 아내로부터 이제 1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현재 그 받은 상황입니다. 만일 진짜면은 양쪽의 배우자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김세아 씨도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현재 고소를 당한 두 사람은 현재 일로 얽혀 있는 관계다 이렇게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 얽혀 있다라는 말이 정말 제대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김세아 씨가 이 피 부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는 있거든요. 김세아 씨가 그러면 회계법인에서 뭐 직원으로 일했다는 얘기인가요? 뭐 지난해 겨울부터 마케팅 업무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했던 일들을 좀 보면 직원 이미지 트레이닝부터 뭐 대회 홍보, 그리고 직원 복지 차원으로 필라테스 강의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김세아 씨를 홍보 모델로 기용을 하고 매월 500만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을 했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법인 비용인데요. 법인 소유의 외제차도 김세아 씨한테 제공했고 또 김세아 씨가 회계법인 명의로 돼 있는 그 청담동에 있는 피 호스텔도 제공받았다. 물론 이거는 뭐 개인 소유로 이렇게 이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밝혀진 거는 나중에 이 오피스텔에 매월 500만 원씩을 법인에서 지급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졌죠. 이 회계법인에서 김세아 씨에게 제공한 이런 혜택 같은 걸 총합해 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월 1,000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세후로 월 1,000 정도 이렇게 제공받으려면 대기업 부장 수준 이상의 어쨌든 그
급여 및 판공비 혜택을 받은 건데 왜 이런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혜택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이제 던진 거죠.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세아 씨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먼저 업무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월 보수 500만 원과 그 운전기사가 딸린 차, 이것은 회사 차원에서 허락이 된 그런 보수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김세아 씨는 홍보 관련 업무가 이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체결된 계약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많은 받았던 그런 혜택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종료된, 그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는 바로 반납을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주 목적이 아니었고 회사 서류 보관 장소였다라는 주장을 남겼었죠. 근데 김세아 씨 주장이 진짜 맞다면 괜히 불륜으로 몰아서 억울한 상황 아닌가요? 네, 이러한 증언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좀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 차례 더 논란이 있었는데 심지어 스폰서설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스폰서요? 아니, 이거는 아이가 있는 여배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이 불륜 의혹들이 뭐 아이러니하게도 김세아 씨 SNS로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김세아 씨의 SNS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하면서 그녀의 생활들이 좀 많이 알려졌는데, 데일리 라이프라고 본인의 SNS 계정에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많이 공개를 했었는데, 가는 곳들이 주로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이나 뭐 최고급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Y 회계법인의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용 내역에 이제 그 날짜와 시간, 금액 등이 적혀져 있잖아요. 한데 이 SNS에 김세아 씨가 올린 그 행적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먹었던 음식, 그 다음에 머물렀던 곳들이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 외에도 이 Y 회계법인의 법인 카드가 쓰인 내역을 살펴보니까 7월에 한 호텔에서 71만 원, 9월에 럭셔리 리조트와 레스토랑에서 170만 원, 10월에는 또 다른 리조트에서 189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김세아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근데 김세아 씨가 홍보 모델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무슨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진행비라든가 좀 과하지만 뭐 그렇게 쓰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김세아 씨가 이 회사 홍보 모델로 활동하기 전에 아주 전에 사용됐다는 게 또 문제가 됐었던 거죠. 전에 사용한 거군요. 심지어 이 김세아 씨가 피 부회장의 부인 카드까지 것으로 조사가 됐었죠. 부인 카드를 어떻게 부인이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쓰시죠? 때문에 피 부회장의 부인이 지난 5월에 김세아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이거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요. 부인 카드를 써. 왜죠? 그게 이제 김세아 씨가 투숙했던 그 호텔이 회원 등록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곳인데 김세아 씨 이름으로는 되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김세아 씨 투숙을 했고, 알고 보니까 그 회원 카드 명의가 피 부회장의 아내인 제이 씨 이름으로 돼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본처 명의의 카드를 김세아 씨가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불륜으로 지목된 남자의 부인, 그분의 회원권을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야말로 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뭔가 오해가 있지 않나요? 김세아 씨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피 부회장이 호의를 먼저 베풀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해라라는 호의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잔치를 했던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요 당시가 김세아 씨가 홍보 모델로 일하기 전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 부분에서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게 그 피 부회장이 어쨌든 부인 명의로 했지만 개인 카드라 그러면은 개인이 어쨌든 개인 명의로 회원권을 이렇게 구매한 거라면은 이건 또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텔 쓰는데 나 회원권 있으니까 좀 네가 써라라고 하는 경우는
물론 약관엔 위배되겠지만 네. 호텔에 예, 하겠지만 공급 횡령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스폰서설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 원인은 이 김세아 씨가 지난 7월에 이제 사용했다고 알려진 호텔에서의 지출 또한 이 본인 카드가 아니라 Y 회계 법인의 이제 법인 카드가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법인 카드가 피 부회장만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여된 법인 카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거나 혹은 쓰라고 빌려줬거나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유추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김세아 씨한테 유리한 건 아니죠. 글쎄요, 정말 좋게 본다면 계약 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심을 먼저 쓴다라고까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상은 조금 도에 조금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 크루즈 여행을 갔었다고 했었잖아요. 크루즈 여행은 그럼 결국은 모델 계약을 한 이후에 간 건가요? 시기적으로는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건 작년 12월이에요. 그리고 김세아 씨가 이 회사 홍보 모델로서 계약을 한 날짜는 2015년 11월 27일입니다. 여행은 홍보 모델을 하고 있을 당시에 갔다 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홍보 모델 체결 기념 뭐 이렇게 해서 간 거. 딱 날짜 그런데. 경축. 호화스럽다. 홍보 정말. 모델. 경주 홍보. 파이팅. 와, 돈 좀 이렇게 펑펑 쓰고. 근데 홍보 모델이라는 만약에 그 업무상으로 만약에 크루즈를 탔다고 한다면 뭐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 뭐 그 결과물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법이나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제 실제 크루즈가 왜 필요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뭐 사실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는 사실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두 사람만 간 건 아니었어요. 같은 회사 임원도 있었고 뭐 아동 관련 출판사의 옆 편집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네네. 아니 사실 이 논란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이 두 분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배우자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상적으로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스폰서 차원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 지불과 혜택과 이런 상황들, 그리고 홍보 모델과 기업 회장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혜택과 뭐 주고받음들,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이 상황들을 어머나 생각해 스폰서가 봤을 때는 일상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매체에서 접해온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우리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말을 섞기가 어려울 네. 뿐인 거죠. 어쨌든 이 복잡한 상황들을 이제 김세아 씨의 남편인 김규식 씨가 정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를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얘기는 없는 거죠. 김세아 씨 입장은 있었나요? 김세아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이런 논쟁, 논란들이 계속되니까 금시 총문이다. 이 회계 법인과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피 부회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세아 씨와는 그 관계가 굉장히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죠. 피 부회장의 부인 입장은 어떤가요? 이 피 부회장의 부인 제이 씨의 입장은 아직도 굉장히 확고해요. 현재 피 부회장과 부인인 제이 씨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제이 씨가 김세아 씨에게 제기했던 그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함께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 있었던 두 사람의 첫 변론기일, 김세아 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 건가요, 유진석 씨? 뭐 사실 뭐 본인이 민사소송에 법률 대리인 통해서 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뭐 소송에 그것이 뭐 본인이 설명 못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게 결국은 인정하는 거 아니냐, 스폰서를 암묵적으로 이런 얘기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말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오해 본인의 의지가 변론은 하긴 해야 될 텐데 그 혐의라기보단 그런 의혹에 제기된 대해 의혹에 대해서. 가지고 그런데 뭐 사실 연예인이라는 또 신분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이게 지금 현재 민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손해배상 소송이니까요. 이게 뭐 변론기일에 사실은 뭐 두 차례 세 차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뭐 구인을 그렇죠. 통해서라도 이제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언젠가 한 그렇죠. 번은. 어쨌든 한 번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언젠가 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또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풍문쇼에서는 내 남자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